자,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논의를 잠깐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강의가 좀 심오한 편이죠. 되고자 하는 나의 어떤 이 욕망들 때문에 내 안에 된 나와 될 나 사이에 모순이 벌어지고 그 모순으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지고 그 갈등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좀 처음에 드렸고요. 이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풀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참다운 이해의 능력을 내가 길러야 된다. 근데 참다운 이해라는 것은 이성적인 역할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공감이라고 하는 엠퍼시와 같은 그런 능력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엠퍼시를 우리는 가치, 느낌, 생각, 뜻 또는 삶 이런 것들을 가치,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그리고 앞날의 나를 하나의 있는 그대로의 나로 같이 느끼는, 받아들이는 능력, 이것을 있는 그대로의 나로 받아들이기다. 그 다음에 제가 좀 굉장히 감명 깊게 이제 봤다는 부분, 오늘날의 20세기 오늘날의 바탕 기분이라는 것이 세 가지: 혼란, 그다음에 비참,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불안과 불안정,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볼 수 없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제 제가 좀 속도가 좀 안 맞아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조금 더 구현을 좀 해 나가야 되는데 덧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의 바탕 기분이 혼란과 비참 그리고 불안정 이로 이제 밝혀졌다면은, 이러한 기분이 퍼질 때, 우리가 이제 어디 그 강의실 들어갔을 때 조용하잖아요. 그럼 이 조용한 분위기에 나도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조용하게 그 공부하는 그 분위기로 내가 사로잡히게 되죠. 하나의 기분이라는 것이, 분위기라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는 힘이 있잖아요. 이런 시대의 기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 시대에 나도 어느 정도는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시대에는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대응하는 그런 기분이 또 조성이 만들어지는데, 저는 그것을 조금 영향력을 좀 줄이기 위해서 메아리 기분이다라고 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대응 기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테고요. 근데 메아리는 원래는 이제 이렇게 뭐에다 에로 써야 되는데, 원래 낱말이 메니까, 메라는 건 이제 그 모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라는 것은 이렇게 뾰족하게 산 여러 가지 줄기들이 산꼭대기로 모이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메아리라고 쓸 수도 있겠다 해서, 일단 제 강의에서는 메아리 기분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 메아리 기분은 이런 부정적인 기분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기분이겠죠. 그래서 안전성의 희구라는, 이건 제 얘기는 아니고 크리슈나의 어떤 통찰력입니다. 이렇게 안전성을 추구하는,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안전에 대한 욕구이겠죠. 이런 안정성을 희구하는 것. 이거 조금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피난이다, 난리를 피해서 달아나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그 피난이랄까 달아남,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에릭 프롬의 책도 있죠, 그죠? 자유라는 것으로부터 우리 왜 도망을 가려고 하는 걸까요? 크리스나도 끊임없이 이런 진리에 다다르는 그 길을 가면 마침내 우리는 자유롭게 된다, 해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자유로부터 왜 우리는 달아나는 걸까요? 진실로부터 왜 우리는 벗어나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기이하게도 우리가 더 이상 안정된 삶의 터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고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떠돌이로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 헬럴린이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우린 어디에서나 고향을 만들려고 한다. 타향살이를 하더라도 그 타향을 마침내 고향으로 바꿔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그 삶의 터전에서 안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끊임없는 떠돌이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배돌이, 겉돌이 할 수밖에 없는 혼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대가 혼란스러우니까 우리는 안전해로 달아나려고 안전한 곳으로 달아나려고 하면서도 그 안전한 곳의 대명사인 이 고향을 찾을 길이 없어서 고향에 대한 향수만 가질 뿐이지 실제로 고향은 파괴되고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마치 상처처럼 떠안고 살아가야 할 운명이다. 치유되지 못하는 이런 상흔을 우리 삶에 남긴 채 살아간다. 고향에는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또 산과 강이 있고 또 자기 자신이 나름대로 이제 의무로서 다른 사람들을 모른 척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아리 공동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무시하면서 차라리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빚어졌는가? 그럼 이런 기본적인 우리의 혼란의 원인이 무엇이냐? 좀 통속적인 이야기처럼 처음엔 들립니다. 물질적 가치의 어떤 물신이라고 하는 이것의 급부상 따라서 정신적 가치의 붕괴 이 두 가지로 이제 진단을 해 주었는데요. 요것을 조금 더 제식으로 풀어 보겠습니다. 일단 정신적 가치를 추구했던 사람들을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아니란 관점에서 옛날 사람들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윤리적인 덕목을 강조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그 덕목을 강조했다는 것은 윤리가 무리지음의 삶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짓는 이치 이것이 윤리잖아요. 그럼 무리지음이라는 것은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았다.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던 옛날 사람들은요 수많은 전쟁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리와 무리끼리의 충돌은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사회 이런 사회는 이제 결국은 개인들의 이해관계를 중시하다 보니까 전쟁에 대해서는 좀 더 덜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이 노력이 강해집니다. 반면에 공동체 중심 사회는 전쟁으로 치닫기가 아주 쉬워지고 심지어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외부의 적을 통해서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전쟁이 또는 전쟁 위기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외부와 관련해서는 수많은 전쟁의 위험에 시달렸지만은 내부적으로는 또 그만큼 모른 척할 수 없는 도덕적인 삶, 사람다운 삶을 철저히 수행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 반면에 이제 그들은 오늘날과 비교해 보자면은 제 용어로 물질의 빈자리들이 많았다. 가난했다 이런 뜻입니다. 가난이란 말은 상대적이긴 하지만은 일단 오늘날 우리에게 20세기, 21세기와 비교해 봤을 때는 가난한 자리들이 많았다. 그리고 이것은 뭐 조금 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없음의 한가함들이 넘쳐났다. 하지만 그들은 그 물질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절대 부족함으로 이해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물론 고달프고 또 궁핍하고 또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하나의 숙명과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이 도덕적 질서를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물질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물질적 낭비나 과잉 생산으로 인한 자연 파괴가 있을 수 없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누구도 구경꾼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다.
뒷짐진 채 남을 모른 척하며 살아갈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 정신적 가치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궁핍을 통해서 서로 사람다움을 서로 책임져주는, 그래서 구경꾼이 아닌 이웃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았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한 셈이고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날 우리는 자급자족을 할 수 없다, 자족의 삶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급자족이라는 이 삶이 꼭 바람직한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오늘날의 그 우리는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시장을 통해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의존해 살아간다. 그리고 이 시장은 우리의 생명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국가와 사회에 의해서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이건 뭐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시장의 원리가 붕괴된다면 우리는 이제 생필품조차도 제대로 구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현대인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시장을 볼 돈이 있을 때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옛날 사람들은 땅만 있고 농사 지을 수 있으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이런 원리에 의해서 시장 볼 돈이 없으면 결국 살아갈 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돈이 되었습니다. 돈이란 낱말의 뜻은 뭐 잘 모르겠지만 뭐 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족이라는 집단이 있었는데, 부족이 있었는데 그 부족이 뭐 돈, 오늘날 말한 돈, 엽전 같은 것을 썼다. 그래서 돈족이 쓰던 것을 돈이라고 불렀다는 뭐 하나의 썰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돈이라는 것이 돌고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돌고 돈다는 의미로 돈을 썼다. 뭐 그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뭐 그걸 만든 재료 이름을 동 이런 식으로 쓴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날의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살이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돈만 있으면 먹을 것, 집, 모든 것을 살 수 있으니 살이 걱정은 이미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오늘날 빈곤감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돈 없는 사람은 아예 살 수가 없으니까 절대 빈곤이라는 개념은 거의 쓰일 수가 없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아예 살 수가 없으니까 돈이 먹고 살 만큼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빈곤이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날에는 상대적 박탈감 정도로 이해가 돼서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해되어야 한다. 질이라는 말은 우리가 바탕질이라고도 이제 쓰고 있는데요.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뭐 이 색깔이 좀 어떤가요? 이럴 때 어때라는 뜻입니다. 어떠하다. 질이라는 것이 바로 어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이다. 이 종이가 지금 어떠하냐? 희다. 이런 것이 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이라는 것은 매끈하다 같은 것도 질이 되고요. 어때라고 우리가 답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질입니다. 만족스럽다 이런 것도 질입니다. 양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대개는 양으로 표현하기에는 정확히 드러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한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달라질 때 이것을 질이라고 해야 되고, 그 질은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맛이 어때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아하, 질 좋은 삶을 살고 있군요. 그래서 이 어떠함으로 이해하신다면은 이렇게 얘기 제가 좀 써놨죠. 자, 뭐 이렇게 뭐 유명한 사람 또는 권력이 센 사람, 지식이 뭐 많은 사람 등등 이렇게 뭔가 많고 적음을 끊임없이 우리가 평가하게 됩니다. 이런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거나 아이고 불만족스러운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잘 보니까
이 삶의 질이 중시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삶의 질이 결국은 돈으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돈만 벌면 그만, 또는 이렇게 저는 얘기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돈이면 그만. 돈만 벌면은 좀 그래도 강화된 표현이고요. 돈이면 그만. 돈만 주면, 돈만 벌면,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면 그만인, 그만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었다 이 말이죠. 더 이상 나아갈 필요가 없다. 그 이상, 그 바깥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돈의 바깥은 없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윤리고 뭐고 간에 돈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윤리 필요 없고 도덕 필요 없고 법 필요 없고 이런 뜻이겠죠. 우정도 필요 없고 돈이면 그만이란 말은 이렇게 가혹한 말입니다. 근데 돈이면 그만이 되다 보니까 돈의 바깥에 있는 것들, 윤리, 도덕, 미학, 종교, 거룩함 이런 것들, 우정 이런 것들, 아름다움 이런 것들은 그냥 상대적 가치가 돼버렸어요. 돈이 절대 가치가 되다 보니까 나머지는 전부 상대 가치가 됐고, 이런 것들은 가치들 사이에 아무렇게나 섞여도 되는 거예요. 가치가 뒤범벅이 돼버린 가치 혼란의 시대가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돈이라는 것으로 집을 지었어요. 돈에 의해 지어진 가치의 집. 이런 말을 이제 만들고 나면 저도 생각이 잘 정리가 됩니다. 돈의 집이 있는데 그 집으로, 돈의 집 안에는 가치의 집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가치마저도 돈으로 등급을 매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를 뭐 공경하라, 이런 말들, 가치들이 있는데, 친구와 우정을 지켜라, 약속을 지켜라, 이런 수많은,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가치들이 있는데, 이런 가치들도 그 자체로 어떤 등급을 갖는 게 아니고 돈의 질서에 의해서 질서가 등급이 매겨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최고의 가치는 돈벌이라는 겁니다. 돈이면 그만이기 때문에 돈을 벌 수만 있으면 뭐 그까짓 거 언제든 내팽개칠 수 있다. 근데 이 교묘하게도 한쪽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아주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쪽에서는 돈을 쓰기 위해서 빚까지 내는, 빚을 내서 돈까지 그 돈을 쓰는 허랑방탕한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돈의 두 가지 모습을 함께 보일 수 있는 거죠. 우린 돈을 근검절약을 해서 모으려고 하죠. 돈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인가요? 부자들은 그럼 돈을 펑펑 쓰는 사람들이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차이야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했던 옛날 가치들, 도덕, 윤리, 이런 공동체의 미덕들, 이런 미덕이라고, 아름다운 덕, 베푸는, 아름답게 베푸는 이러한 가치들은 이제는 돈벌이와 관련해서 또는 돈과 관련해서 그냥 소모되는 가치들이다. 그냥 장식품들에 불과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옛날의 가치들을 제대로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 크리슈나가 말한 이러한 위대한 경전들이 그 뜻이 제대로 되살려지지 못하고 말만 되살려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말의 뜻입니다. 그 가치가 우리 삶 속에 구현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그냥 소모되고 장식품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이 돈벌이로 이제 획일화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돈으로 계급화되다 보니까 이제 돈벌이의 수레에 실리지 못하는 것들은 이제 나가 떨어지게 내동댕이 쳐지고 맙니다. 이 돈벌이의 수레라고 제가 쓰고 있는데, 돈벌이의 수레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하나의 커다란 마차라고 봤을 때, 이 세계 전체가 마차라고 봤을 때 운명의 마차는 돈벌이에 의해서 이끌려지고 있는데, 이 돈벌이의 그 수레에 실리는 것들은 쉽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반면에, 거기서 떨어지는 것들은 이제 질질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웃끼리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면서 오손두손, 오순도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고 또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 모두가 돈을 벌어야만 하는 이 시대에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결국은 기존에 자신들이 의지에 살았던 그런 옛날 가치들이 무너져 내림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어디에도 기댈 수 없는 외부로부터 이렇게 자기들의 삶에 이런 하나의 그 틀, 삶의 틀, 하나의 이런 별자리가 와장창 깨지면서 외부로부터의 강제에 의해서 삶의 조화, 삶의 어떤 고요, 삶의 평화를 그 이제 깨진 채로 그것을 다시 고칠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비참함이었잖아요. 비참한 일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게 비참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돈 수레바퀴에 이제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돈 수레에 올라탄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돈벌이 수레를 모는 몰입꾼들, 마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돈벌이에만 이제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몰리는 곳이면 어디든 그쪽으로 말을 몰아댑니다. 거기에 뒤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짓밟히거나 또는 뒤에 처지게 마련인 것이죠. 이 돈벌이 수레에는 멈춤새가 없습니다. 심지어 돈벌이 수레는 이제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날은 뭐 양극화란 말로도 부르고 있지만은 1대 99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보통은 이제 20대 80 정도로 많이 얘기하고 있죠. 20%의 부자들과 80%의 가난한 사람들로 이제 양분되는 그런 의미의 양극이죠. 기우뚱입니다. 기우뚱사이. 시소가 한쪽으로 기울어서 기우뚱하게 살아가는 이런 삶들. 이런 모습이 점점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돈벌이 수레가 지나가는 곳마다 이거 제가 문학적으로 좀 썼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건물들 이것이 막 하루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으면서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 내쫓김을 당해서 그들은 이제 더욱더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몰입꾼들은 점점 더 바빠 죽겠다라고 외치고 삽니다. 그들은 점점점 할 일이 많아집니다. 능력도 뛰어나집니다. 반면에 빈곤한 사람들도 바빠 죽겠습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게 됩니다. 근데 이 돈벌이 마차는 점점 더 저절로 굴러가는 형국을 뛰게 됩니다.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그 노동하는 영혼이라는 개념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고등 실업자가 될 위험이 크잖아요. 이 고등 실업자들은 그 많은 공부를 하고도 결국은 일자리를 찾아 전전긍긍해야 하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이제 갈고 닦아야 하는 쉴 수 없는 영혼, 노동에 시달리는 이 영혼, 노동하는 영혼의 문제를 오늘날 우리가 잘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벌이가 지나가는 곳에서는 실제로는 돈 있는 사람만이 몰입꾼이 되고 나머지는 그에 의해서 몰이를 당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몰입꾼도 사라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돈벌이 마차가 저절로 굴러가는 이러한 이상한 형국이 된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형국에 다다르면서 이런 굴러 떨어지는 추락을 막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이런 그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이거 제 얘기는 아니고 크리슈나가 한 얘기죠.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그 제도라든지 당파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치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바로 이 크리슈나의 자기로부터 혁명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가 혼란과 비참의 근본 기분, 바탕 기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떤 조직의 힘으로는 이것을 바로잡을 수가 없다. 오직 이렇게 자기로부터의 혁명, 자기 혁명을 통해서만 우리가 유일하고 참된 혁명을 통해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과연 자기로부터 혁명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냐? 이 부분도 이제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난해한 이유 중에 하나는 크리슈나가 엄밀하게 글을 쓰지 않고 상식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말들 자체, 글들 자체가 혼란스럽고 그 안에 수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설명해 드리기는 어려워서 제가 좀 글로 미리 좀 썼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진정한 혁명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진정한 혁명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이다. 자기가 어떠한 그 사람인지, 그리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가 이렇게 조각나 있고 그 조각 때문에 모순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고 그 갈등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가 이런 욕망을 갖고 있는 한 보다 나은 나라는 나 어떤 모습으로 나다운 나로 고착됐을 때 그때 나는 결코 이러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나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집중해야 되고 여기 그리고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되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시인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고 등등 이렇게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깨달아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러면 곧바로 나는 현재를 알아보는 것이고 현재를 알아보는 그 안목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현재가 과거, 미래와 단절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영속하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있는 그대로 전체로서 받아들일 때 나는 이러한 혼란과 비참으로부터 즉각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이야기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크리슈나는 이야기를 거기서 멈추고 그건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끝맺게 됩니다. 이것부터는 이제 더 이상 이끌어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각자 알아서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부분만 제가 좀 읽어드리고 이 3부를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요단락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저마다가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거짓말쟁이다라는 것을 부인하면 문제가 되지만 시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자체로 이미 문제가 해소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문제들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을 이해하려고 노력만 한다면 공감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생겨난 수많은 문제들, 그것들을 같이 느끼고 받아들이면, 즉 우리가 그 문제들을 나중에 생각해 보려고 미뤄두거나 또는 그 문제들이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모른 척하거나 그러지 않고 자신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다라고 구경꾼으로 이제 에, 발을 빼거나 그러지 않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너와 나 또는 나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그 문제들은 즉시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사라진 상태. 그래서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상태.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제 그 고분고분한 마음으로 이제 뒤따를 때 나는 해방되는 것이고 그때 나는 자유로워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슈나가 이제 말했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